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당신께서는 이름을 몇 개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민음사 세교의 문학에서 시인으로 등단할 때 사용한 필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동호회 카페에서 아직도 사용하는 사는 산, 메이플, 그리고 유튜브에서 쓰는 렌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 세어봐도 5개 뿐이네요. 제가 왜 이 얘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우리에게 붓글씨, 서초의 대가, 세한도로 너무 잘 알려진 추사 김정희 선생님 아호는 굉장히 많아요. 어릴 적 이름이 원춘이었고요. 추사, 완당, 관홍, 예당, 승설도인, 노파, 보담제, 담연제, 천축고 선생 등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해도 500여 가지로 추정됩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추정하면 1000개가 넘는다는 설도 있어요. 자기가 만든 이름은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고 싶어서, 또 그 당시 워낙 당파 간의 갈등이 심해서 자기가 쓴 글이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아서 계속 다른 이름을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렌토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너무 이쁜 글자들 보면 가지고 싶어요. 소주 이름 참 이슬, 처음처럼, 한라산. 소주 이름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무지개, 아침 이런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추사 선생님이 많이 가진 그 이름, 아호, 렌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추사 선생님이 자신만의 서체를 개발하고 이뤄냈는데요. 누구보다 글자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셨을 거예요. 그는 늘 언어의 뜻을 생각하고 글자를 사랑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좋은 뜻을 가진 그 언어를 아호로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호를 그렇게 많이 쓴 게 아닐까 하고 렌토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글자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어 보시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친구나 지인, 동호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름을 써달라고 불러달라고 해보세요. 지난번 29화에서는 허승 판사의 책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선 전담 변호사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출판사는 미려의 창, 초판 1세 발행이 9월 19일이고요. 책값은 14,000원이에요. 책 페이지는 279페이지고요. 출판된 지 2달 된 책이니까 제 느낌에는 인쇄 냄새가 나는 듯한 아주 기분 좋은 책이에요. 차례를 보면 빙산의 일각에서 본 풍경,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대개 4개에서 5개 이렇게 구성되어서 5겹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를 넘어 에필로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그에게도 가족이 있다. 각자의 시간. 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만난 그는 왼손에 검은색 시계를 차고 있었다. 변호사님, 시계도 못 보는 애가 영치금으로 시계를 샀다는디 거기서 시계가 왜 필요해요? 시계 사느라 영치금을 다 썼대요. 라고 하소연하던 그의 어머니 전화를 받고 접견을 온 참이었다. 그동안은 늘 그의 부모와 함께 만났기에 그와 1대1로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수용된 후 처음 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수용자용 하얀 고무신 위로 맨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추운데 왜 양말 안 신었어요? 나는 아이에게 말하듯 물었다. 양말이 없어요. 표정 없는 얼굴로 그가 말했다. 구치소에 들어가던 날 민원실에서 양말과 네이, 속옷을 2벌씩 사서 넣어줬다는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들었는데 말이다.
지난번에 엄마가 양말이랑 네이 넣어줬죠? 아, 네이 있어요. 40대 중반의 덩치 좋은 남자가 스스럼 없이 위도 수위를 펼쳐 네일을 보여준다. 그가 7살 정도 지능을 가진 정신장애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는 급히 눈을 아래로 내리고 괜히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양말은 같은 방 누군가에게 뺏긴 모양이다. 어리숙한 수용자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는 폐쇄병동에서 벌어진 사소한 싸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가 과자를 먹는데 다른 환자가 뺏어 먹으려고 했고 둘은 싸우다가 바닥을 뒹굴었다. 그가 일어나서 아직 바닥에 누워있던 환자의 배를 걷어차고 과자를 식혀냈다. 그 환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 이틀 만에 저 세상으로 갔다. 얼마나 세게 찼던지 환자의 대장이 끊어졌고 그 자리가 세균에 감염돼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그는 폭행치사죄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는 이른바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된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 중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 전혀 없어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했다. 아직 경험이 별로 없는 얼치기 변호인이었던 나는 선고 결과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예상했다. 사람이 죽긴 했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자이고 우발적 범행인데다 무엇보다 합의할 유가족이 없는 사건이어서 설마 실형이야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는 징역 1년과 치료 감호 명령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부모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변론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미안한 마음에 다른 피고인을 접견하는 날 이미 판결 선고까지 받은 그를 만나기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의 부모는 도시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 차도 없고 다리도 불편해 마음만큼 자주 아들을 보러 가지 못했다. 동갑내기 그의 시간. 시계를 왜 샀는지 그에게 물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그의 부모가 최소 한 달은 쓸 만큼 넣어준 영치금이었는데 시계를 사느라 일주일도 안 돼 다 써버리다니 황당한 노릇이었다. 시간 알아야 해요. 시간 알아서 뭐 하게요. 언제 나갈지 시간 봐야 하니까. 의미 없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순간 멈췄다. 7살 정신연령이라고 해서 폐쇄병동에 있든 구금시설에 있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은 여느 수감자와 똑같았다. 하지만 몇 시인지 안다고 출소할 날이 빨라질 리 없었다. 그가 시계를 읽을 수는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금이 몇 시인지 물었다. 접견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5분이었다. 손목시계를 보며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1시 55분. 큰 바늘 한 칸에 5분씩이에요. 한 칸이면 5분, 두 칸이면 10분. 7번째 칸에 바늘 있죠? 그럼 몇 분이에요? 55분? 아니, 45분? 그는 끝내 35분을 마치지 못했다. 그가 7살 수준의 지능에 머물게 된 것은 20살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부터다. 밤에 외진 곳에서 사고를 당해 늦게 발견됐다는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피가 뇌 안에서 응고돼 버려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했다. 유순했던 그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그렇게 잘 모시던 부모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그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병명은 기질성 뇌장애. 주치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격과 행태 변화를 보이는 환자로 지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충동 조절 능력이 결여되어 쉽게 흥분하고 충동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 그는 나와 동갑이다. 내가 살아온 만큼 그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그 세월이 나와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남자가 20살 이후로 흔히 겪었을 일, 군 복무를 하고 먹고 살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고 가장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다가도 자식 새끼 자는 모습 보면 괜히 힘이 나는 내 또래 남자들이 살아왔을 그런 평범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다.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폐쇄병동에서 과자를 놓고 싸우는 일상과 읽지도 못하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구치소에서의 일상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무엇보다 그에게 1년 6월은 형사재판이 의도한 정당한 처벌과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접견을 마치고 나오니 칼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구치소 민원실에 들러 그의 수용번호를 적고 면양말 2개를 사며 속으로 되뇌었다. 동갑내기야. 이번에는 제발 양말 뺏기지 마라. 응? 무연고 조현병 환자의 시간. 과자를 뺏어 먹으려다가 죽은 환자는 과자를 지켜낸 그보다 10살쯤 많았다. 10여 년 전 그 병원에 입원할 때 제출된 입원 동의서에는 보호 의무자가 시장으로 돼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호 의무자라는 건 그에게 가족 등 보호자가 없다는 말이다. 의무 기록에는 조현병의 만성화, 충동적 공격성의 행동화 경향, 상황에 대한 이해력 저하, 자폐적 양상, 대행 행동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폐쇄병동 의무 기록에 마지막으로 기재된 내용은 2사람이 과자 때문에 싸운 날의 기록이었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픈지 물으니 다른 환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등 횡설수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자기가 왜 아픈 건지 이루진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다. 그는 다음날 아침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장내 출혈이 의심돼 수술했는데 배를 열어보니 대장이 잘린 상태였고 3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만 하루가 못돼 사망했다. 직접적 사인은 장 천공에 의한 폐혈증이었다. 종합병원의 변사사건 발생 보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병원에서 수사기관에 그 환자의 의무기록을 제출했다. 기록 중에 복막염 및 혈복증 수술 및 전신마취 동의서가 있었다. 동의서 제일 앞에는 수술을 동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2번 읽어보시고 승낙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맨 뒤에는 위의 사항들을 자세히 읽고 이해했으며 수술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4 용지 2장에 작은 글씨로 빽빽이 기재된 내용 중에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서류 맨 아래 삐뚤삐뚤하게 쓴 이름 석자가 보였다. 그가 서류를 2번 이상 읽어보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서명했을까? 아마 자기 이름을 서툴게 써놓으면서도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가 시청 공무원이 인계받았다. 변사 보고서에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직계 존속 부모는 모두 사망, 직계 비속 아들은 거주불명, 변사자의 형은 몇 년도 사망, 변사자의 처는 몇 년도 이혼 후 재혼했음. 그는 유일한 혈육인 아들에게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서 장례식 없이 누구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무연고사 시신 처리 절차에 따라 화장됐다. 그를 수술했던 의사가 폭행치사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환자가 정신병이 있다 보니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고 예전에 누가 때렸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환자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그의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쩌다가 중증 조현병 환자가 돼 거리를 떠돌게 됐는지 어쩌다가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거주불명이 됐는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다. 병원에서 보낸 말년의 시간만 기록해 그것도 자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데려간 다른 환자의 형사 기록에 남았다. 부모의 시간. 사건이 끝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어느 여름날 수용된 동갑내기의 부모를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 오전 재판을 마치고 어떤 피고인을 접견하러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의 부모도 함께 가게 된 것이다. 과자를 지켜냈던 그는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을 다 복역했지만 아직 집으로 오지 못하고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감호를 받고 있다. 한 1년 전쯤 형기가 종료되기 전에 국립법무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구치소 측 연락을 받고 그의 어머니가 내게 전화했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수원에 있으면 그래도 가끔은 갈 수 있는데 왜 저 먼 데로 갖다 놓는데요? 거길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니 뭐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때 통화가 생각나서 먼저 연락했다. 국립법무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시겠느냐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휴대폰을 보니 직원이 보낸 문자가 있었다. 변호사님, 누구씨? 부모님, 7시 반에 법원에 오셔서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 반이었다. 벤치 근처에 계속 선 채로 기다리던 그의 부모가 보였다. 얼른 가까이로 다가가 왜 그렇게 일찍 오셨느냐고 물었다. 아이고, 변호사님. 안녕하셨시오. 우리는 길도 모르니께요. 물어 와도 되는디 늦어서 변호사님 기다리실까봐 태워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늦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섰지요. 어제 문자 못 받으셨어요? 수원역에서 법원까지 오는 대중교통편에 대해 우리 직원이 문자 보내드렸을 텐데요. 문자 몰라요. 볼 줄도 모르고 헐 줄도 몰라요. 우리 딸이 일단 수원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수원역에서 법원 가는 길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대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젊은 그의 어머니는 말씀을 참 편하게 잘하셨다. 그가 국립법무병원으로 옮겨진 뒤 출간 막내딸을 졸라서 한번 접견을 하러 갔는데 그게 벌써 몇 달 전이라고 했다. 그날 어머니는 아들 주려고 떡도 해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커피 믹스와 과자도 사갔지만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국립법무병원으로 각자 접견을 했다. 나는 내 피고인을, 부모는 아들을 접견을 마치고 나오니 그의 부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접견실에 있는 자판기에서 아들에게 음료수 하나와 과자 하나를 사줬다고. 접견실 면회 박스 작은 구멍으로 손도 한번 만져보고 왔다고 좋아했다.
언제 나가냐?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졸라대던 그에게 이놈아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디 내 생각만 하면 되냐? 답답해도 참아야지 라는 말도 했단다. 과묵한 그의 아버지는 못 보면 못 봐서 걱정, 보면 안쓰러워서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부모는 늘 그를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삶을 살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의 수중에 신분증이 없었고 혼수 상태로 며칠을 누워있어 부모는 사고가 나도 8일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 그 후 20여 년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을 걸 싸가 들고 정신병원으로 아들을 보러 갔다. 아들은 늘 집에 가고 싶다고 했고 그 투정이 너무 심하면 한 번씩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사고를 칠까봐 늘 조마조마했단다. 사고 이후 화가 많아진 아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화를 낼 때마다 너무 세졌다고 했다. 때론 집을 나가 한 달씩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아들은 돌아왔다. 이번에도 아들은 돌아오겠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아직은 모른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치료 감호는 1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치료 종료 판단을 받아야 출소할 수 있다. 그는 국립법무병원으로 온 지 6개월이 지나 처음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그의 부모와 수원역에서 헤어졌다.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가는 길은 잘 안다고 했다. 어머니는 변호사님 오늘 너무 감사한디 준비한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하며 가방에서 꺼낸 비닐봉지를 4개 건넸다. 집에 와 봉지를 열어보니 큰 바나나 한 송이와 오렌지 몇 개가 들어있었다. 단돈 10,000원의 유효를 부리기 어려운 그 집 사정을 잘 알기에 코끝이 아렸다. 과일은 더운 여름날 뜨거운 차 안에서 푹 익었는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얼른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히 잘라 냉동실에, 오렌지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 냉장실에 넣었다. 물러진 바나나는 얼려두었다가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고 갈아 마시면 되고 오렌지는 가육만 갈아서 주스를 만들면 감쪽 같을 것이다. 시든 과일의 시간은 이렇게라도 되돌릴 수 있는데 부모가 그를 기다리는 시간은 되돌릴 방법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늘 막막하고 아득했을 20여 년을 두 분은 지치지도 않고 묵묵히 견뎌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러시리라. 자식을 기다리는 모든 부모의 시간이 다 그렇듯이. 제5장으로 가겠습니다. 법과 사람 사이, 무죄가 부끄러울 때. 무한한 무죄. 피고인은 지인 4명과 돈을 합쳐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 각자 몇 천만 원씩 내고 모자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서를 썼다. 5명이 각자 서명 날인을 하고 원본을 5장 만들어 각자 하나씩 가졌다. 그중 A가 내기로 한 돈은 안 내고 감나라 배나라 간섭만 했다. 피고인이 A를 제외하는 것으로 투자 약정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해 B의 사무실에 모였는데 A만 다른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 A 없이 4명이 합의해 투자 약정서를 다시 썼다. 각자 가지고 있던 기존 약정서는 피고인이 받아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다. B의 책상 서랍에 있던 A의 약정서도 함께. 피고인은 A명의 투자 약정서를 A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했고 그걸 폐기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효용을 해했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죄명은 절도와 문서 손괴. A는 피고인에 대해 10여 가지 죄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대부분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2개 죄로만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수사 기록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다. 수사가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다. 기소 사실과 상관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 너무 정신없는 기록에 슬슬 짜증이 나서 중간부터는 대충 훑어만 봤다.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류를 가져가 찢어버린 건 분명하니 절도죄와 문서 손괴죄가 성립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서류를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절도가 되느냐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한 상태였다. 투자자 5명 중 4명이 합의해서 투자 약정서를 찢은 건데 죄가 되다니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때 A가 안 와서 4명이 합의한 거지 일부러 뺀 것도 아니고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사무실로 상담하러 온 피고인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자리에 A가 안 나왔어도 전화로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A를 빼는 내용으로 약정을 다시 하는 건데 동의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건 A 동의를 안 받고 약정서를 폐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절도죄와 문서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4명이 다 폐기에 동의해서 폐기한 거지 내가 혼자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랍에서 서류를 꺼낸 것도 내가 아니고 A랑 친한 B였어요. A가 B에게 맡겨둔 걸 B가 나에게 준 거예요. 사실 피고인의 이 말에 늦게라도 힌트를 얻고 그 문서를 가져간 경위를 자세히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몰래 훔치는 것만 절도가 아니라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라고 이어서 설명했다. 4명이 동의했어도 1명 동의를 안 받았으니 그 1명에 대해 절도가 된다는 거예요. A가 10여 개 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그 많은 혐의 다 불기소하고 왜 이것만 기소했겠어요? 검사가 바보도 아닌데. 몰래 훔친 것도 아니니 벌금도 적은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였는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이 나이에 절도범이라니 나 참 하고 떨뜨름해 하면서도 법적으로 죄가 된다면 어쩌겠느냐며 마지못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제1회 공판 기일에서 자백하고 변론 종결돼 선고 기일이 잡혔다. 그런데 선고 기일 직전에 판사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자백 사건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병합해야 할 다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재개 사유가 없었다. 불안한 느낌에 다시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봤다. 내가 예단한 것과 사실관계가 전혀 달랐다. A 몫의 약정서는 A의 유임을 받은 B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B가 자기 것과 A 것을 함께 피고인에게 폐기하라고 내준 것이었다. 법률적으로 절도는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하는데 A의 유임으로 B가 점유하고 있던 서류를 피고인에게 줬으니 점유의 침탈이 없었다.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가 찢어버리라고 준 서류를 찢은 게 죄가 될 수 없었다. 매우 곤란하고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이 왜 변론 체계가 됐느냐며 득달같이 전화를 해왔다. 난감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지난번엔 기록을 대충 봤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다시 보니 점유의 침탈이 없어서 절도죄가 안 되고 승낙받은 서류를 손괴한 거여서 문서 손괴죄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아마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시는 과정에서 자백에 의문이 생겨 변론 재개 결정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다 합의해서 폐기한 걸 제가 된다고 하니 법이 이상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판사님 참 정확하시네요. 역시 판사님이네요. 역시 판사님이셔. 날 원망하는 마음을 애서 판사에 대한 칭송으로 바꿔 말하다니 참 점잖은 분이었다. 이 업계에는 복이 드물 정도로 속으로는 나를 한심하게 생각했을 터였다. 제게된 변론 기일에서 나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장은 별말을 하지 않고 번이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라고만 하셨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추기 어려웠다. 사실 재판장으로서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나만 우스워질 상황이었다. 억울하다는 피고인에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백하라고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면 국가 비용으로 붙여준 변호인이 뭐가 되겠는가. 내게 대놓고 욕하지 않는 피고인도 기본도 하지 못한 변론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재판장도 고마웠지만 정색하고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다시 변론 종결되고 선고일이 잡혔다. 선고 며칠 후 책상 위에 판결문이 놓여 있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평소 내가 무죄 판결문은 따로 모아놓는 걸 아는 직원은 평소처럼 내가 그 무죄 판결을 보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부탁하지도 않은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을 것이다. 무죄 이유를 읽어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 판결문을 펼쳐보지도 않고 무죄 판결함에 처박다시피 넣어버렸다. 이 무죄 판결도 언젠가는 모른 척하며 은근슬쩍 자랑스러운 무죄 판결수에 산입하겠지만 말이다. 수사 기록을 읽으며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다. 점잖았던 그 피고인 사건처럼 고소인이 뭐든 걸려봐라 식으로 그물망 던지듯 온갖 잡다한 건을 다 모아 고소한 사건이나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계좌 내역이나 통화 내역 같은 서류 더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일명 노가다를 해야 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그럴 때마다 벌금 30만 원짜리 약식 명령 사건을 우습게 보다 꼴 좋게 당한 그때의 부끄러움을 곱씹어 보곤 한다. 무한하기까지 했던 부끄러움은 좋은 약이 됐다. 이제는 이야기의 마무리 에필로그 가겠습니다.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를 넘어 마다가스카르 섬에 사는 헤미헤라 토네이스 히에로글리피아라는 종의 나방은 잠자는 새의 눈꺼풀을 들어올려 새의 눈가에 맺혀있는 눈물을 마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금과 단백질 같은 영양을 보충한다. 한 작가가 이를 이야기의 은유로 읽었다.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다. 주는 행위는 능동적이고 받는 것은 수동적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주는 이는 잠들어 있고 그걸 받는 이는 깨어 밤을 가로지르며 날아간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조각난 미완의 자아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라고 그 작가는 썼다. 나도 가끔은 잠든 새의 눈물을 마시는 나방이 됐다. 마음에 큰 병이 있는데도 수십 년 방치되고 치료를 받지 못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 폭력이 일상인 환경을 견뎌내고 살아남아 폭력을 겉도록 두려워하고 미워했으면서도 어느새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발견하는 한때 피해자였던 가해자들. 돈이 너무 궁한 나머지 앞뒤 가리지 못하고 대출이나 취업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되고만 이들.
절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이를 지지해줄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 순간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무너져 버리는 무력한 이들. 어리숙하고 모자란 탓에 진짜 나쁜 놈들에게 이름을 빌려줬다가 범죄자가 되고 자신도 모르는 빚까지 떠안는 이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제도권 주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상처난 삶이 여기저기 그렇게도 흔하게 널려 있었다. 고백건대 미처 눈물을 보려고 하지도 않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여 지나친 적이 훨씬 더 많았지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 몇몇 이들이 내어준 눈물을 마신 덕에 나는 변호사로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 조금씩 성장했다.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내가 잠든 새가 되길 바란다. 누군가 내 눈물로나마 날아오를 힘을 얻었으면 한다. 빙산의 일각에서 본 보잘것없는 이야기들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으로 건너가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그 누군가가 들려줄 또 다른 이야기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 국선 변호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든 더 크고 구조적인 악에 대한 대책이든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자립을 돕는 방안이든 형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작고 분절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내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하고 조각난 미완의 경계를 조금씩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의 힘은 그런 것이라고 믿는다. 책의 서두에 정해진 변호사를 소개했어야 되는데요. 늦었긴 하지만 책의 말미에 저자 정해진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책의 날개에 있는 거 전해드릴게요. 법학 전문 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15년의 기자 생활을 접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9년째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세상에 들려지지 못한 사소하고 작은 이야기들을 법의 언어로 풀었으며 사람과 법을 공부하며 살고 있다. 지금까지 렌토의 오디오 책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유튜버님들에게는 제 영상이 많이 길겠지만요. 저는 책을 펼칠 때마다 이 책을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저는 렌토입니다.